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이런 근본 없는 거지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차가운 물세례에 젖어버린 엄마의 얼굴, 모욕감에 떨고 계신 아빠의 어깨.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 소금까지 뿌려대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나가. 제 소음 붙기 전에 썩 꺼지라고. 그 순간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대신 생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 즉시 영진 실업 인수하세요. 자금줄 다 끊고 부도 처리해버리세요.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최악의 모욕, 그리고 딱 24시간 뒤, 제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그들의 처절한 최후. 과연 돈으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던 그들이 더 거대한 돈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무거운 공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어요. 방 안에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최영숙은 수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예단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간이 좁혀질 때마다 수민이 부모님의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영숙이는 종이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입꼬리를 비틀며 혀를 찼어요. 쯧쯧. 이게 다니? 정말 이게 다야? 영숙이가 예단 목록을 테이블 구석으로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종이가 힘없이 날아가 수민이 어머니의 국그릇 옆에 처박혔죠. 수민이 어머니가 황급히 종이를 집어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래도 수민이 시집 보낸다고 적금까지 깨서 마련한 겁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머니의 비굴한 태도에 영숙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수민이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형편 타령은 지겹지도 않으세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고작 이런 걸 들고 와서 며느리로 받아달라. 이거 정말 웃기는 양반들이네. 옆에 앉아있던 박민주는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어요. 민준이는 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수민이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죠. 수민이는 재킷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지자 그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지 않게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영숙이는 수민이 부모님이 정성껏 포장해온 선물 상자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도라지 전과.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 혹시 이거 시장 바닥에서 떨이로 산 거 아니에요? 포장지 촌스러운 것 좀 봐. 아닙니다, 사돈. 이거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제일 좋은 걸로. 수민이 아버지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영숙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됐고요. 우리 집 수준이랑 너무 안 맞아서 못 받아주겠네요. 이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사돈 맺었다가 내 얼굴에 먹칠할 일 있나? 민준아, 너도 한마디 해라. 이게 말이 되니? 민준이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요. 수민이네 집사정 뻔히 알면서 뭘 그렇게 따져요. 대충? 너 지금 대충이라고 했니? 네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장가를 대충 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아니, 뭐 시켜. 당장 이것들 들고 나가라고 해.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히스테리한 고성으로 변했습니다. 수민이 어머니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수민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수민이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며느리가 될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더니 기가 찼는지 입을 딱 벌렸어요. 뭐? 사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야? 없는 집 자식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너 지금 나 가르치려더니 사람을 돈으로 끔 나누는 게 어머님 교양입니까? 예의를 지키세요. 수민이의 당돌한 대꾸에 영숙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영숙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머님, 시끄러워. 영숙이는 고함을 지르며 물이 가득 담긴 컵을 수민이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렸습니다. 아! 수민이 어머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어요. 차가운 물이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시며 뚝뚝 떨어졌죠. 방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사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영숙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물을 흐려? 재수없게. 수민이는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수민이는 민준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넌 끝까지 비겁하구나. 야, 이수민. 네가 엄마 화를 돋우니까 그렇잖아. 일단 나가서 좀 진정해. 민준이는 끝까지 제 엄마 편을 들며 수민이를 밀어냈죠. 수민이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모시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수민이는 부모님을 로비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대기시킬게요. 수민이는 비상구 계단 쪽으로 걸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저장된 번호 중 김 실장이라고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수민이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당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해온그룹의 전략기획이사 이수민의 목소리였죠. 김 실장님, 지금 즉시 영진 실업에 대한 모든 자금줄 끊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이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영진 실업 말씀이십니까? 현재 저희 그룹 협력사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만. 네, 알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400%가 넘고 매출의 90%를 우리 그룹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모든 채권의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세요. 즉시 상환하라고 압박 넣으십시오. 수민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금 결제를 동결시켜서 1차 부도 상황으로 몰아넣으세요. 법무팀 가동해서 담보권 실행하고 적대적 M&A 절차 밟아서 경영권 강제로 가져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민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모멸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심판에 대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죠. 수민이는 다시 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숙이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수민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도 안 갔니? 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려고 왔어? 어림없다, 이년아. 수민이는 영숙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 할 겁니다. 방금 내가 내린 지시가 당신들 회사를 어떻게 말려 죽이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뭐, 지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내까짓게 무슨 지시를 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예, 민준아. 소금 가져와라. 재수 없으니까 확 뿌려버리게. 영숙이는 식탁 위에 있던 소금통을 집어들고 수민이를 향해 흔들어댔어요. 하얀 소금 가루가 수민이의 발치에 흩뿌려졌죠. 수민이는 그 모습을 비웃듯 한번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수민이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법인 세단에 부모님을 태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수민이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수민아, 이게 무슨 차니? 택시 부른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집으로 가서 쉬세요. 수민이는 차 문을 닫으며 기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자 수민이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녹음 저장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1시간 뒤 상견 내장의 소동이 가라앉고 영숙이와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운전하는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엄마, 아까 수민이 눈빛 봤어? 평소랑 너무 달랐어.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영숙이는 소파에 드러누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겁도 많네. 걔가 눈부라리면 뭐 어쩔 건데? 땡전 한 푼 없는 집구석 딸년이 객기 부린 거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일이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러올 거다. 두고 봐라. 영숙이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며 여유를 부렸죠. 그때 민준이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영진실업의 자금 담당 박 이사였어요. 박 이사님. 주말에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박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소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이 전부 막혔습니다. 네, 자금이 막히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영숙이도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주거래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운그룹 쪽에서 압박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답니다. 뭐라고요? 해운그룹이 왜요? 우리랑 원청 계약 맺은 게 얼만데.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띠링, 띠링, 띠링.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 사장들이 보낸 문자였어요. 박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외상 거래는 힘듭니다. 밀린 대금 현금으로 입금 안 되면 내일 납품 차량 돌리겠습니다. 영진실업부도 소문이 돌던데 사실입니까? 저희도 당장 결제해 주세요. 아니면 공장 앞에 가서 눕겠습니다. 민준이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이를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은행이랑 거래처들이 갑자기 다 등을 돌렸어. 뭐,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회사가 왜 망해? 우리가 해운그룹 하청받아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 영숙이는 펄쩍 뛰며 민준이의 휴대전화를 뺏어 들었어요. 그때 거실 팩스기에서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토해져 나왔어요. 민준이가 달려가 팩스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해운그룹 법무팀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민준이는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 뭐라고 쓰여 있는 건데? 영숙이가 민준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채권 회수, 가압류, 경영권 인수. 뭐라고? 해운그룹이 우리 회사 빚을 이유로 자산을 전부 동결했대요. 그리고 경영권을 가져가겠대요. 적대적 M&A래요, 엄마. 우리 회사 뺏기게 생겼어. 영숙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상견례장에서 수민이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방금 내가 내린 지시가 당신들 회사를 어떻게 말려 죽이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영숙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그 가난뱅이 며느리가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숙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지만 거실 바닥에 흩어진 독촉 문자들과 팩스 용지는 잔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그 버튼을 누른 건 바로 자신이 뿌린 물 한 컵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이의 집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밤새 민준이가 마시다 던진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영숙이는 퀭한 눈으로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죠. 그녀의 휴대전화는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영숙이는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들은 하나같이 김 사장, 이전무 대부업체 같은 빚쟁이들이었으니까요. 민준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전화기 좀 꺼버려. 시끄러워 죽겠네. 영숙이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이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식탁 물병을 들이켰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미치겠는데. 엄마가 어제 상견례장에서 성질만 안 부렸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뭐야? 지금 내 탓이라는 거냐? 네가 회사를 똑바로 관리 못해서 빚더미에 앉은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모자는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질렀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수민이가 이 사태의 원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년이 그럴 리가 없어. 월세 50만 원짜리 방구석에 사는 주제에 무슨 재벌 그룹을 움직여? 말도 안 되지. 그냥 재수가 없으려니 겹친 거야. 그렇고 말고. 영숙이는 스스로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번뜩였어요. 맞다. 유라 씨. 유라 씨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유라, 저번에 내가 소개해준 그 강남 땅 부자 딸 말하는 거냐? 네. 유라 씨 집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현금만 수백억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지금 당장 급한 불만 꺼달라고 부탁하면 민준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유라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달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아, 유라 씨. 저기, 너무 이른 시간에 미안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민준이는 최대한 비굴하고 다급하게 사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이는 영숙이를 보며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유라 씨가 지금 바로 온대요. 역시 유라 씨밖에 없어. 1시간 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유라가 영숙이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유라의 모습은 빗독촉에 시달리던 영숙이의 눈에 그야말로 구세주처럼 보였죠. 어머, 유라 양. 어서 와요. 누추한 곳에 오게 해서 미안해요. 영숙이가 버선발로 달려나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는 코를 살짝 찌푸리며 집안의 난장판을 훑어보았지만 이내 상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한테 사정 들었어요. 갑자기 자금줄이 막히셨다고요? 네, 맞아요. 해운그룹 놈들이 갑자기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힘이 있나요? 유라 양이 좀 도와주면 정말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영숙이는 유라의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여유를 부렸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희 아빠가 강남 빌딩 몇 채 가지고 계신 거. 이 정도 위기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일이에요.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집안엔 유라양 같은 복덩이가 들어와야 하는데. 영숙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민준이도 유라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아부를 떨었어요. 유라 씨,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 평생 갚을게. 수민이 그 가난뱅이한테 시간 낭비했던 게 후회되네. 유라는 민준이의 말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말 나온 김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여자 아직도 신혼집에 짐 두고 있죠? 아, 맞다. 당장 전화해서 빼라고 할게요. 민준이는 기세가 등등해져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수민. 너 당장 짐 빼. 위자료 한 푼도 못 주니까 몸만 나가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수민이의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 보네요. 위자료는 당신이 줘야죠. 이미 내 변호사가 소장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청구했어요. 뭐, 이혼 소송? 내까짓게 변호사 쓸 돈은 있고? 걱정 마세요. 당신네 회사 인수할 돈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 참. 지금 옆에 있는 그 여자분, 너무 믿지 마세요. 나중에 피눈물 흘려도 난 모릅니다. 수민이의 경고에 민준이는 뜨끔했지만 옆에 있는 유라를 보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뭘 알아? 유라 씨는 너랑 차원이 다른 분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준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준 씨, 그 여자가 뭐래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멍청한 모자가 자신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사실 유라는 재벌가 딸은커녕 전과 시범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진 실업의 부도 소식을 듣고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달려온 것이었죠. 회사가 망하기 직전 이들이 가진 마지막 개인 자산까지 탈탈 털어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영진 실업 재무제표를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가망이 없었지만
영숙이 명의로 된 아파트와 숨겨둔 현금은 아직 남아 있었죠. 유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당장 급한 어음부터 막아야 회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제 돈을 융통해 드리려면 며칠 걸리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넘어가면 어떡하죠? 그럼 어떡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영숙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물었습니다. 유라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다가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사실 제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급할 때 잠깐 쓰고 갚으면 돼요. 제가 보증 설 테니까 일단 어머님 집을 담보로 급한 불부터 끄시는 게 어때요? 사채요? 집 담보로? 영숙이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지켜온 아파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100억 넘는 장고 증명서 보여드릴게요. 며칠 뒤에 제 돈 들어오면 바로 갚아드린다니까요. 회사가 살아야 집도 지키죠. 유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위조된 은행 앱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고란에 찍힌 1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자 영숙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알겠어요. 유라 양만 믿을게요. 영숙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꺼내왔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죠. 그렇게 영숙이는 스스로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해온그룹 본사 25층 전략기획실. 수민이는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유라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사님, 예상대로입니다. 김유라, 본명 김봉순. 사기전가 10범에 현재도 지명수배는 아니지만 여러 건의 고소가 진행 중인 인물입니다. 강남 땅 부자 딸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빚만 5억이 넘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수민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파리떼가 꼬였군요. 김 실장님, 이 사실 당장 터뜨리지 마세요. 네, 그냥 두시려고요? 저러다 박민준 씨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힐 텐데요. 그러라고 두는 겁니다. 내가 직접 손쓰지 않아도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게 내 계획이니까요. 저들이 저 여자를 구세주라고 믿고 모든 걸 바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수민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영숙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귀한 며느리랑 잘 지내보세요.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며칠 후 영숙이의 등기부등본에는 재상금융권의 최고액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유라가 소개한 사채업자는 사실 유라와 한패였고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은 수수료 명목으로 유라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영숙이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유라가 사온 싸구려 건강즙을 명품 보약이라 믿으며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밤마다 유라와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법인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유라 씨, 우리 결혼하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갈까? 아니면 몰디브? 어머, 자기야. 난 자기가 가자는 데면 어디든 좋아. 근데 나 급하게 명품백 하나만 사주면 안 돼? 파티 갈 때 들 게 없어서. 아, 그래. 골라. 내가 다 사줄게. 민준이는 이미 한도 초과 직전인 카드를 내밀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라의 눈빛은 먹잇감을 보는 뱀의 눈빛과 똑같았죠. 수민이는 매일 밤 증거자료 폴더에 민준이가 보낸 모욕적인 문자들을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야, 거지 같은 년아.
유라 씨 보니까 너랑은 급이 다르더라. 위자료 꿈도 꾸지 말고 꺼져. 수민이는 문자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밑바닥을 보는 건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복수심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둬, 박민준. 너의 그 가짜 행복이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영진 실업에게 지옥과도 같았어요.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춘 자리는 성난 직원들의 고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현수막이 본사 건물을 뒤덮었고 정문 앞에는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최영숙은 그 소란을 피해 집안에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꽁꽁 닫아 걸었지만 확성기를 타고 넘어오는 욕설과 비명은 막을 수 없었거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 영숙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명품 화장대 위에는 뜯지 않은 등기 우편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전부 법원에서 날아온 독촉장과 소환장이었죠.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째 씻지도 못했는지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밖에 기자들까지 왔어. 이제 어떡해? 나 나가지도 못한다고. 민준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유라 양은? 유라 양도는 언제 들어온대?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며. 그게 자꾸 늦어지네. 해외 송금이 까다롭다나 뭐라나. 나도 미치겠어. 민준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습관처럼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라 씨, 어디야? 돈은? 직원들이 쳐들어오게 생겼어. 전화기 너머 유라의 목소리는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 민준 씨, 나 지금 은행장 만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미국 계좌에서 돈 빼는 게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 알잖아. 큰 돈 움직이는 거 예민한 거. 알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니까. 아이 참 재촉 좀 하지 마요.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자꾸 그러면 나도 손 떼는 수가 있어. 유라가 오히려 짜증을 내자 민준이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부탁할게, 유라 씨. 전화를 끄는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경비실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댁이죠? 여기 법원 집행관님들이 오셨는데요. 문 열어주셔야겠습니다. 뭐요? 집행관? 영숙이와 민준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우직근 도어락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한 뭉치 들고 있었죠. 영숙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법원 명령입니다. 채권자 해운그룹의 신청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합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비키세요. 집행관은 영숙이를 가볍게 밀쳐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영숙이가 아끼는 300만 원짜리 수입 소파에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안 돼. 내 소파. 이거 이태리제란 말이야.
영숙이는 소파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딱지는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집안을 휘저으며 닥치는 대로 딱지를 붙였어요. 80인치 텔레비전, 양문형 냉장고, 심지어 영숙이가 아끼는 크리스털 장식장에도 흉물스러운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도배되었죠. 민준이는 구석에 서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이게 꿈이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 집행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년이 우리를 다 죽이네. 그때 유라가 현관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빨간 딱지로 도배된 집안을 둘러보며 입을 떡 벌리는 신용을 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라 양, 왔구나. 우리 좀 살려줘. 해운그룹 놈들이 집까지 쳐들어와서 다 붙이고 갔어. 영숙이는 유라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유라는 영숙이를 일으켜 세우며 혀를 찼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이수민 그 여자 진짜 독하다. 어떻게 시댁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라는 분노하는 척하면서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자금 들어오려면 며칠 더 걸리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면 내 돈으로도 못 살려. 그럼 어떡해? 방법이 있어? 민준이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여론을 움직여야지. 지금 사람들은 해운그룹이 횡포 부리는 줄 모르잖아. 민준 씨가 피해자인 척 글을 올리는 거야. 글? 무슨 글? 이수민이 혼수 문제로 앙심을 품고 시댁을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폭로해. 대기업 며느리의 갑질, 시댁 죽이기. 이런 제목이면 사람들 눈 돌아가게 돼 있어. 일단 여론이 우리 편이 되면 해운그룹도 함부로 못 건드려. 민준이는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겁이 났거든요. 그치만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바보야.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회사가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뒤에서 다 봐줄 테니까 걱정 마. 유라의 부추김에 영숙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유라 양말이 맞다. 그년이 우릴 죽이려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당장 써라. 아주 악랄하게 써. 결국 민준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라가 불러주는 대로 자판을 두드렸죠. 제목 재벌가 며느리의 잔혹한 복수극, 저희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수민이가 시댁을 무시하고 사치를 일삼았으며 이혼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친정의 힘을 빌려 남편 회사를 고의로 부도 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민준이는 글을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몇 분 만에 수십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수민이를 비난하는 악플로 도배되었어요. 와, 대기업 며느리 인성 보소. 소름 끼친다. 돈 많으면 사람 죽여도 되냐? 시댁을 아주 밟아버리네. 영진실업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민준이는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맞지?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이수민, 너 이제 끝났어. 영숙이도 댓글을 읽어주자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다. 쌤통이다.
이년아. 하지만 그들이 희희낙낙하는 사이 유라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빨간 딱지가 붙지 않은 작은 금고와 패물함이 그녀의 목표였죠. 유라는 미리 준비한 여행 가방에 영숙이의 다이아몬드 반지, 순금 목걸이,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뭉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멍청한 것들. 이제 여기서 챙길 건 다 챙겼네. 유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나오며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 씨, 나 은행 좀 다시 다녀올게. 여론전 터졌으니까 이때 자금 싸주면 딱이야. 가서 빨리 처리하고 올게. 그래. 고마워, 유라 씨.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유라를 배웅했습니다. 유라는 영숙이에게도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수민이는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가 올린 폭로글과 쏟아지는 악플들이 띄워져 있었죠.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사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홍보팀에서 대응 기사를 낼까요? 수민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놔두세요. 더 높이 올라가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사님 개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룹 이미지에도 타격이. 걱정 마세요. 적을 누가 썼는지 뻔하잖아요. IP 추적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포렌식 팀 가동해서 저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 박민준이 그동안 보낸 협박 문자랑 불륜 정황들 싹 다 정리해서 법적 대응 준비하세요. 수민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명예훼손에 허위 사실 유포. 박민준 씨, 죄목이 하나 더 늘겠네요. 감옥에서 살 날이 길어지겠어요. 수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나저나 김유라 씨는 지금쯤 짐 싸고 있겠네요. 쥐구멍이 막힌 줄도 모르고. 한편 영숙이의 집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나간 지 5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죠. 왜 전화를 안 받지? 은행 업무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민준이가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영진 실업이 결국 1차 부도를 막지 못해 오늘 오후 최종 부도 처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운그룹 측은 즉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영숙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유라 양은 돈 가져온다며 왜 안 오는 거야? 민준이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유라의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유라가 묵고 있다던 오피스텔로 달려가려 했지만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해운그룹이 파산 신청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민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방금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기적이라니요? 익명의 투자 회사인 피닉스 홀딩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진 실업의 모든 부채를 떠안고 회사를 인수하겠답니다. 네, 정말입니까? 빚을 다 갚아준대요? 그렇습니다. 조건은 경영권을 넘기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선 유일한 살 길입니다. 내일 당장 인수합병 조인식을 하자고 하네요.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살았어. 우리 살았어. 어떤 투자 회사가 우리 빚 다 갚아주고 회사를 산대. 정말이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이 도우셨네. 영숙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유라가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도 순식간에 잊어버렸죠. 그들은 피닉스 홀딩스가 자신들을 지옥에서 건져줄 동아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동아줄이 사실은 그들의 목을 매달기 위해 수민이가 쳐놓은 덫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민준이는 다시 유라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유라 씨, 우리 해결됐어. 피닉스 홀딩스라는 곳에서 투자한대. 당신 덕분이야. 연락 줘.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영숙과 민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는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작전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민이는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의 차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의 뒤에는 말끔한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해온그룹 전략기획실의 최연소 본부장이자 업계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M&A 전문가 간도진이었어요. 이사님 지시하신 대로 영진실업 인수 합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피닉스 홀딩스 명의로 작성된 최종 계약서입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수민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피닉스 홀딩즈라는 금박 로고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불사조가 아니라 영진실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화마의 상징이었죠. 고생하셨어요, 강 본부장님. 계약서 내용은 완벽한가요?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야 해요. 물론입니다.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지분을 100%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인 자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특약도 숨겨두었죠. 박민준 씨와 최영숙 씨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이 조항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 도장을 찍을 겁니다. 도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수민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조인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기대되네요. 아, 그리고 김유라 씨는요? 제 돈 들고 도망칠 준비는 끝났나요? 수민이의 질문에 도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어요.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 김유라가 인천공항에서 LA행 티켓을 발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지시대로 금융권에 손을 써둔 덕분에 발이 묶였죠. 도진이 보여준 화면에는 공항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휘감은 유라가 탑승 수속 카운터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다가 결제가 거절되자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현금 인출기로 달려갔지만 화면에 뜬 거래 정지 메시지를 보고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박민준에게 뜯어낸 돈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저희가 그 계좌들까지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현금이 없으니 밀항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항 경찰들이 눈치를 채고 다가오자 김유라는 짐도 버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군요. 지금은 어디 있죠? 강남의 허름한 모텔촌을 전전하며 숨어 있습니다. 수배가 내려질까봐 본인 명의의 카드는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몇 푼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아마 극도로 불안한 상태일 겁니다. 잘 됐네요. 돈줄이 막히고 궁지에 몰리면 사기꾼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만만한 먹잇감을 다시 찾게 되어 있죠. 분명 박민준에게 다시 접근할 거예요. 그때까지 감시를 늦추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 인력을 붙여두었습니다. 도지는 보고를 마치고 수민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걱정과 연민이 서려 있었죠. 이사님, 내일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뻔뻔한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셔야 하는데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시거나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됩니다. 수민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뺀 자리는 하얗게 자국만 남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듯 했죠.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본부장님.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기다려줘요. 그들이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한 모욕, 내가 흘린 눈물, 전부 다 되돌려줘야죠. 이자는 아주 톡톡히 쳐서요. 수민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지는 그런 수민이의 모습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사람. 도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사님은 그저 가장 높은 곳에서 우아하게 승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도진의 든든한 약속에 수민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내일 있을 비의 숙청을 예고하듯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영숙이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민준이가 헐레벌떡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 유라 씨가 없어.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소파에 누워 앓고 있던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없다니? 은행 간다며? 전화는 해봤어? 전화기는 꺼져 있고 오피스텔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관리실에 물어봤는데 엊그제 짐 다 빼서 나갔대. 보증금까지 다 받아갔대. 어머, 뭐라고? 보증금을 빼서 나가? 영숙이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강남 빌딩 부자 딸이 월세 보증금을 왜 빼? 설마 우리 사기당한 거야?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집주인 말이 월세도 반년이나 밀려 있었대. 유라 씨, 부자 아닌가 봐. 나 어떡해? 내 카드로 명품백 산 거, 그거 다 할부 남았는데. 순간 영숙이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내 폐물, 내 금고.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묵직한 폐물함과 현금 뭉치가 들어있던 철제 금고는 온데간데 없었죠. 텅 빈 장롱 바닥을 확인한 영숙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도둑년, 내 다이아, 내 순금 목걸이, 으앙,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며느리 복 있다더니 도둑년이 들어왔네. 내 돈 내놔. 이 나쁜 년아. 영숙이는 실성한 사람처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집안은 빨간 압류 딱지로 도배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땡전 한 푼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죠. 민준이도 영숙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집도 넘어가고 돈도 없고 빚만 남았어. 나 감옥 가는 거야? 모자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영숙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민준이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정신 차려. 박민준, 뚝 그쳐. 엄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유라녀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잡으면 돼. 중요한 건 내일이야. 내일 회사 인수 조인식 있잖아. 영숙이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피닉스 홀딩스. 그래, 거기 회장님이 우리 빚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만이 우리 살 길이야. 내일 조인식에서 도장만 잘 찍으면 회사 빚 해결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알겠어? 그렇지? 피닉스 홀딩스는 진짜겠지? 거기도 사기면 우리 진짜 죽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변호사가 서류까지 확인했다잖아.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투자회사래. 무조건 잘 보여야 해. 입고 갈 옷부터 챙겨. 영숙이는 옷장을 뒤져 구겨진 양복과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압류 딱지가 붙을 때 옷장 속까지 뒤져지는 바람에 멀쩡한 옷이 없었지만 그나마 제일 비싸 보이는 옷을 골라냈죠. 다림질해. 구겨진 옷 입고 가면 빈티 난다고 무시당해.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할 거 아니야. 민준이는 훌쩍거리며 다리 밑판을 폈습니다. 그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셔츠를 다림질하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박민준, 넌 할 수 있어. 내일만 잘 넘기면 돼. 피닉스 홀딩스 회장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는 거야. 영숙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며칠 못 자서 퀭한 눈밑을 컨실러로 두껍게 가렸습니다. 쥐 잡아먹은 듯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죠. 걱정 마, 최영숙. 넌 아직 안 죽었어. 내일 조인식만 끝나면 다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수민이 그년이 저주를 퍼부어도 난 절대 안 망해. 그들은 밤새도록 거울을 보며 아부성 멘트를 연습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저희 영진 실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멍멍, 짖으라면 짖겠습니다. 민준이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 연습을 하자 영숙이가 자세를 교정해주며 타박했습니다. 더 숙여.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 돈 주는 사람이 왕이야. 그들은 피닉스 홀딩스가 자신들을 지옥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구원자에 가면 뒤에 자신들이 그토록 짓밟고 모욕했던 며느리 이수민이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밤 수민이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오셨어요. 수민아, 왔니? 밥은?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어머니가 수민이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악성 루머 때문에 부모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신 듯 했죠. 수민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문들 내일이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내일 저랑 같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디를 말이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수민이는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영진 실업 인수 합병 조인식이요. 두 분 다 오셔서
꼭 보셔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엄마 아빠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아오는지.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수민이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래, 가마. 우리 딸이 하는 일인데 믿고 가야지. 그 못된 사람들, 벌 받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수민이는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심판의 무대가 열릴 것이었죠. 수민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기대하세요, 최영숙 씨. 내일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이 될 테니까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 있을 영숙과 민준의 눈물을 예고하듯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상석에 앉은 수민이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영숙이와 민준이를 내려다보았죠.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네가 왜 저기에 앉아 있어? 우리 회장님은? 피닉스 홀딩스 회장님 어디 가셨어? 영숙이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자들의 셔터 소리뿐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어머님? 제가 바로 피닉스 홀딩스의 대표이자 오늘부로 영진실업을 인수한 새 주인입니다. 수민이의 단호한 선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돈으로? 우리 회사가 얼만데 네가 사? 거짓말이야. 이거 다 쇼지? 엄마, 이거 꿈이지? 민준이가 현실을 부정하며 울먹였습니다. 도진이 민준이 앞으로 다가가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꿈 아닙니다. 여기 인수합병 계약서에 찍힌 도장, 박민준 씨가 직접 찍으셨잖아요. 부채 탕감 조건으로 경영권 포기 각서까지 쓰셨고요. 이제 영진실업의 모든 권한은 이수민 대표님께 있습니다. 도진의 차가운 설명에 민준이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았죠. 마지막 장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인감도장을 확인한 민준이는 비명을 지르며 계약서를 찢으려 했어요. 안 돼. 무효야. 사기야. 네가 재벌이라는 말 없었잖아. 이거 다 무효라고. 하지만 도진이 민준이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제지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입니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수민이는 그 추태를 지켜보며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망해가는 영진실업을 인수했는지 궁금하시죠? 경영 정상화? 직원 구제?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철저하게 공중분해시키기 위해 샀습니다. 수민이의 충격적인 발언에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수민이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회사의 전 경영진인 최영숙 씨와 박민준 씨의 추악한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심판하기 위해서죠.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수민이의 손짓과 함께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상견례 날 영숙이가 수민이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고 소금을 던지며 모욕하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어요. 이런 근본 없는 거지들이 당장 나가. 소금 뿌려.
영상 속 영숙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영상을 찍어대기 바빴고 영숙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꺼. 당장 꺼. 저거 나 아니야. 조작이야. 영숙이가 스크린을 가리려고 허우적거렸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민준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며느리의 복수국이라는 허위 폭로글과 그 글을 작성한 IP 주소가 영진실업 사무실로 확인되었다는 포렌식 결과 보고서가 떴습니다. 보시다시피 박민준 씨는 자신의 무능으로 회사를 부도내고도 그 책임을 며느리인 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명백합니다. 수민이의 설명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민준이에게 쏟아졌어요. 박민준 씨, 적을 본인이 직접 쓰신 겁니까? 어머니가 물 뿌린 게 사실입니까? 해옹그룹 이사님인 걸 알고 결혼하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민준이는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썼어. 엄마가 쓰라고 했어. 나는 몰라. 민준이는 비겁하게 어머니 핑계를 대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죠. 영숙이는 배신감에 아들을 노려보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수민이를 향해 달려들려 했어요.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경호원들이 즉시 영숙이를 막아서며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박민준 엄마야. 영숙이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영숙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 회사를 산 채권자이자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고소인입니다. 뭐? 고소? 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제 부모님에 대한 모욕죄와 폭행죄까지 민사, 형사 가리지 않고 전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 그리고 회사가 파산했으니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랑 차도 전부 경매로 넘어가겠네요.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하세요. 수민이의 서슬 펄언 경고에 영숙이는 그제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영숙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죠. 그때 수민이 뒤에 서 있던 수민이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영숙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을 기어 수민이 부모님 발치로 갔어요.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어요. 귀신이 씌었나 봐요. 영숙이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수민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싹싹 비는 꼴이 가관이었죠. 민준이도 상황을 파악하고 무릎으로 기어와 합세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수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수민이 좀 말려주세요. 민준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수민이 아버지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발을 빼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보게, 누가 자네 장인인가? 수민이 엄마한테 물 뿌리고 수민이한테 소금 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돈 타령이야? 자네들은 이미 기회를 잃었네.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비키게 해. 수민이 어머니도 싸늘한 눈빛으로 영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물 맞고 나오면서 다짐했어. 다시는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안 하겠다고. 당신들 눈에선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고. 이게 그 대가야. 부모님의 단호한 태도에
영숙이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 돈, 내 회사, 으앙. 회의실 안은 영숙과 민준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이 추태를 생중계하느라 바빴고 직원들은 쌤통이라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수민이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내 부모님 앞에서 당장 치워요. 시끄러워서 못 듣겠네. 수민이의 지시가 떨어지자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영숙과 민준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수민아, 여보, 나 좀 봐줘. 억울해. 이거 다 무효야. 사돈어른, 제발 살려주세요. 100억 드릴게요. 아니, 다 드릴게요. 살려만 주세요. 복도 끝까지 그들의 처절한 비명이 메아리쳤지만 수민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소란이 잦아들자 수민이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수민이에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아주 상쾌하네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수민이는 도진이 건넨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해 보였죠. 수민이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아빠, 보셨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하찮은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가족 무시한 데가 평생 치르게 해줄 거예요. 수민이는 부모님을 껴안았고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장하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수민이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복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영숙과 민준에게는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호텔 로비 밖으로 쫓겨난 영숙과 민준이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부짖었죠. 영숙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민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내 마누라가 재버린 것도 몰랐냐? 등신 같은 놈.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가 물만 안 뿌렸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잖아. 엄마 때문이야. 모자는 길바닥에서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액정에는 김유라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죠. 민준이는 싸우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유라가 이 타이밍에 전화를 걸어오다니 민준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악마의 속삭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호텔 로비에서 쫓겨난 최영숙과 박민주는 마치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화려했던 조인식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영숙이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유분수지. 며느리가 재벌인 줄도 모르고 쫓아낸 내가 미친년이지. 으앙. 영숙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집도 없고 회사도 없고 빚만 남았어. 나 이제 어떡해? 민준이의 징징거리는 소리에 영숙이는 벌떡 일어나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처신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수민이 비위 좀 맞춰주지. 바람은 왜 피워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가 물 뿌리고 소금 뿌려서 수민이 뚜껑 열린 거잖아. 엄마가 더 나빠. 모자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준이는 싸우던 손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죠.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민준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김유라. 도망친 줄 알았던, 아니 도망쳐야 마땅한 그 여자의 이름이 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김유라. 너 어디야?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민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전화기 너머 유라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민준 씨, 진정해요. 나 도망친 거 아니에요. 뭐, 웃기지 마. 오피스텔도 비우고 잠적했으면서 뭐가 아니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면 민준 씨 돈 영영 못 받아요. 나 지금 채권자들 피해서 숨어 있는 거라고요. 내 말 안 들으면 민준 씨가 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돈이라는 말에 민준이는 멈칫했습니다. 돈? 내 돈 가지고 있어? 그럼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압류당할까봐 안전한 코인 지갑으로 옮겨놨어요. 못 믿겠으면 지금 카톡 확인해봐요. 민준이는 급히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유라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죠. 그것은 가상화폐 지갑 잔고를 캡처한 화면이었는데 총 자살란에 찍힌 숫자가 무려 350억 원이었습니다. 350억. 민준이는 숫자를 세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50억? 유라 씨, 이게 다 네 돈이야? 그래요.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이랑 민준 씨 돈 합쳐서 다 코인에 넣어놨어요. 지금 해외로 나가서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브로커 비용이 좀 모자라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라의 뻔뻔한 거짓말에 민준이는 다시 한번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지금 빈털털이야. 엄마랑 길바닥에 나 앉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죠. 민준 씨, 이수민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돈도 뜯어내고 복수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수? 돈을 뜯어내.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 모텔로 와요. 오면 다 알려줄게. 아, 어머님은 모시고 오지 마요. 입 가벼워서 일 그르칠 수 있으니까. 민준이는 잠시 영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죠. 민준이는 결심한 듯 영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잠시 어디 좀 다녀올게. 해결할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 어딜 가는데?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금방 올게.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는 영숙이를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허름한 모텔방.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유라와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라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죠. 민준 씨,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수민 그 여자가 내 계좌까지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진짜야? 수민이가 그랬어? 그렇다니까요. 그 여자가 재벌 힘 이용해서 우리 둘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절대 안 되지.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걘 대기업 이사라며. 민준이가 기가 죽어 말하자 유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론을 이용하는 거야. 민준 씨, 며칠 전에 올린 폭로 글 반응 좋았잖아.
이번에는 더 세게 나가는 거야. 우리가 방송을 켜서 직접 얼굴 까고 폭로하는 거지. 방송? 유튜브 같은 거? 응. 재벌가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하고 남편을 폭행하고 심지어 내연남까지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맞아서 휠체어 타게 됐다고 하면 사람들 다 뒤집어질걸? 그치만 그거 다 가짜잖아.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증거는 조작하면 그만이야. 내가 다 만들어놨어. 봐봐. 유라는 포토샵으로 조작한 진단서와 수민이와 다른 남자가 다정하게 찍힌 합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와, 감쪽 같네. 근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어? 방송 터지면 해운그룹주가 떨어질 거고 이수민은 사퇴 압박 받을 거야. 그때 우리가 딜을 하는 거지. 방송 내리는 조건으로 100억 내놓으라고. 100억이면 우리 둘 다 해외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100억이라는 말에 민준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수민이에 대한 열등감과 돈에 대한 욕망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죠. 좋아. 하자. 그년 때문에 내가 이 꼴 됐는데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유라와 민주는 즉시 장비를 세팅하고 인터넷 게임 방송을 켰습니다. 충격 단독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영진 실업 파산의 진실을 밝힙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달자마자 시청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유라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민준이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방송을 시작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진실업 박민준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를 도와주는 지인이고요. 오늘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 방송을 켰습니다. 민준이가 비장한 목소리로 운을 떼자 유라가 훌쩍거리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흑흑. 여러분, 재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박민준 씨는 해운그룹 이수민 이사의 남편이었지만 결혼 생활 내내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수민은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매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채팅창이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임? 대박이다. 재벌 갑질 또 터졌네. 남자 때리는 여자는 처음 본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유라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방송 중이에요. 며느리한테 당한 거 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영숙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지만 보상이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아요. 며느리가 나를 밀쳐서 허리를 다쳤어요. 지금 걷지도 못해요. 휠체어 신세라고요. 그 독한 년이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했어요. 영숙이의 신들린 거짓말 연기에 여론은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수민이를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죠. 해운그룹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가 계란을 투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하자 유라는 민준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미리 작성해둔 협박 메일을 수민이에게 전송했죠. 이수민, 방송 봤지? 지금 난리 났어. 이거 끄고 싶으면 100억 준비해. 안 그러면 내일은 더 심한 거 터뜨릴 거야.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른 민준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습니다. 맞지? 유라 씨, 사람들 다 속았어. 이제 이수민이 무릎 꿇고 돈 싸들고 올 거야. 그래요, 민준 씨.
우리 이제 부자들 일만 남았어. 유라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멍청한 놈. 돈 들어오면 너부터 버리고 튈 거다. 같은 시각 해운그룹 전략기획실. 수민이는 대형 모니터로 그들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유라와 비열하게 웃는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수민이의 표정은 점점 싸늘해졌죠. 옆에 서 있던 도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방송 중단 가처분 신청하고 경찰 투입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수민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그룹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요. 지금 끄면 사람들은 우리가 찔려서 막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의욕만 더 키우는 꼴이죠. 저들이 거짓말의 끝을 달릴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해요. 수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강 본부장님, 김유라에 대한 조사는 끝났나요? 네, 완벽합니다. 김유라가 성형하기 전 김봉순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사기 행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진이 서류 봉투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수민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발행한 지명수배 전단이었어요.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한 여자의 사진 밑에는 특경법 위반 및 상습 사기 혐의라는 죄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수민이는 전단 속 여자의 얼굴과 방송 화면 속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찾았네요. 악마의 진짜 얼굴. 수민이는 휴대전화를 들어 민준이가 보낸 협박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100억?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치고는 꽤나 구체적인 숫자였죠. 수민이는 도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세요. 사냥하러 갑시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까? 네. 경찰이랑 기자들 대동해서 현장 덮칠 거예요. 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지옥을 보여줘야죠. 수민이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며 비장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도진과 경호팀이 그 뒤를 따랐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수민이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행렬이 강남의 모텔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수민이의 분노처럼 일렁거렸죠. 잠시 후 그들의 목적지인 허름한 모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5호. 그곳에서 유라와 민주는 아직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리 온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건배. 우리의 100억을 위하여. 위하여. 이수민, 꼴 좋다. 쨍그랑.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민이는 모텔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도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뒤에 있던 경찰들이 문을 부술기세로 달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 둘, 셋. 쾅! 굉음과 함께 305호의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들이닥친 경찰들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샴페인 잔을 든 유라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저승사자처럼 서늘한 표정의 수민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파티는 끝났어. 이제 계산을 해야지. 수민이의 낮은 목소리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텔방 문이 부서지며 들이닥친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죠. 샴페인 잔을 든 채 얼어붙은 유라와 민준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래? 민준이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뒷걸음질 쳤고 유라는 황급히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다시 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민이는 카메라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는 것이 이 사건의 진짜 진실입니다. 수민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 눈짓을 보냈고 도진은 미리 준비한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까지 그들이 방송했던 거짓 폭로 영상이 멈춰 있었죠. 박민준 씨, 그리고 김유라 씨. 당신들이 말한 재벌 며느리의 갑질, 남편 폭행, 시어머니 학대. 전부 사실입니까? 수민이가 묻자 민준이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사실이야. 이거 다 조작 아니야. 우리가 피해자라고. 나가. 당장 나가. 유라가 악을 쓰며 카메라를 밀치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진이 스크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화면 가득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김유라의 성형 전 사진이 박힌 지명수배 전단이었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에 주근깨 가득한 얼굴,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김봉순. 제목은 특경법 위반 및 상습 사기. 채팅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헐, 대박. 저거 김유라임? 김봉순? 이름부터 사기네. 성형에서 신분 세탁한 거였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모함이야. 유라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수민이는 차갑게 비웃었어요. 아니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누굴까요? 수민이의 손짓에 따라 문 밖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라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었죠. 한 중년 여성이 유라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야, 김봉순, 내 돈 내놔. 네가 강남 땅 부자 딸이라며. 내 노후 자금 다 털어갔잖아. 이 나쁜 년.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어. 죽어. 피해자들은 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민준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 씨? 아니, 김봉순? 이게 다 뭐야? 너 재벌 딸 아니었어? 내 350억은? 민준이가 유라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유라는 도끼 어린 눈으로 민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350억이 어디 있어? 그거 다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야. 네가 준 돈은 내가 빚 갚는데 다 썼다. 등신 같은 게 속기는 더럽게 잘 속네. 유라의 자백에 민준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죠. 아, 내 돈, 엄마 돈, 우리 집 다 날렸어. 으앙. 민준이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의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박민준 씨가 저한테 보낸 이메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민준이가 보낸 100억 협박 메일 원본이 띄워졌습니다. 이수민, 방송 끄고 싶으면 100억 준비해. 안 그러면 더 심한 거 터뜨린다. 적나라한 협박 내용에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협박해? 완전 쓰레기네. 수민이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최영숙 씨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증거, 여기 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소음 뒤에 영숙이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근본 없는 거지들이. 당장 나가. 소금 뿌려. 상견례장에서 수민이 부모님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욕설이 생생하게 방송을 탔습니다. 수민이가 몰래 녹음했던 그 파일이었죠. 영숙이가 방송에 나와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채팅창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와, 시어머니가 악마였네. 남편이랑 내연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 이수민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았냐. 정의 구현 가자. 콩밥 먹이자. 수민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말한 진실의 실체입니다. 저는 돈으로 시댁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돈 때문에 며느리를 짓밟고 가족을 팔아넘겼습니다. 수민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죠.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유라와 민준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김유라, 아니 김봉순 씨. 특경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민준 씨. 공갈 미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민준이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준이는 발버둥치며 수민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수민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유라년한테 속아서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민준이는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박민준 씨,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위자료 줄 돈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이제 당신이 몸만 나가서 감옥 갈 차례야. 죗값 치르고 나와. 그때까지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처리될 거야. 수민이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유라와 민준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수민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영숙이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유라가 사기꾼? 민준이가 감옥에? 영숙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악마라고 욕하는 수만 개의 댓글들이 영숙이의 숨통을 조여왔죠. 윽, 흑. 영숙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물리고 몸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텅 빈 집안에는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며느리 수민이 외에는 말이죠. 1시간 뒤 상황이 정리된 모텔 앞. 수민이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왔어요.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정말 끝났네요. 수민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웠던 복수심을 식혀주었죠.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수민 이사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심경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요? 수민이는 카메라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 가족조차 도구로 여기는 비뚤어진 욕망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민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영진 실험 매각 대금 전액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수민이의 깜짝 발표에 기자들은 탄성을 질렀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진정한 재벌의 품격.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할 헤드라인들이었죠. 수민이는 도진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모텔 건물을 바라보며 수민이는 중얼거렸어요. 안녕, 박민준. 안녕, 나의 지옥 같았던 3년. 차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수민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희망과 확신만이 빛나고 있었죠.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계절은 어느덧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로 접어들었어요. 거리는 낙엽으로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이 횡한가지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죠.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요양병원, 1인실도 아닌 6인실 구석 침대에 초라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최영숙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방송을 보고 쓰러진 뒤 뇌졸중 판정을 받아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빈털터리가 된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이 낡은 병원뿐이었죠. 영숙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물 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바쁜 간병인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영숙이의 옆 침대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할망구 또 시작이네. 며느리가 재벌이라며? 근데 왜 코빼기도 안 비춰? 그러게 말이야. 아들은 감옥 가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인생 참 허무해. 주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영숙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숙이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수민이, 싹싹하게 안마를 해주던 그 착한 며느리. 그때 자신이 물을 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호강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왔죠. 수민아,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영숙이의 눈가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병실의 냉기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평생을 고독과 가난 속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철창 안에서도 비참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수임번호 4885번이 적힌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사기죄와 협박죄, 명예훼손 등 수많은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4885. 너 오늘 설거지 당번이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이냐? 험상궂게 생긴 감방 동기가 민준이의 뒤통수를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대들었겠지만 지금의 민준이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죠. 네, 형님, 바로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훌쩍거렸어요. 엄마, 유라씨, 수민아, 나 좀 꺼내줘.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감옥 생활. 민준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100억을 쥐어주겠다던 유라의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차갑게 돌아선 수민이의 마지막 뒷모습이 그를 괴롭혔죠.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수민이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그에게 남은 건 5년이라는 긴 시간과 정가자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가짜 인생을 살았던 김유라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왕따를 당했고 독방에 갇혀 벽만 보고 지내야 했습니다. 내가 350억만 있었어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가기만 하면. 유라는 여전히 허황된 망상에 빠져 벽에 손톱 자국을 내며 중얼거렸지만 그녀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각자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영진 실업이 있던 공장 부지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기부한 매각 대금으로 지어진 피닉스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는 날이었죠. 폐허 같았던 공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도서관과 놀이터,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수민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는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잿더미 속에서 날아오른 백조처럼 눈부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과거의 아픔이 묻힌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민이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라 부르며 환호했죠. 단상을 내려온 수민이에게 도진이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강 본부장님. 아니, 이제 도진 씨라고 불러도 되죠? 수민이가 장난스럽게 웃자 도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험난한 복수의 과정을 함께하며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었죠. 도진은 수민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민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부모님 댁에 가서 고기 구워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 좋아요. 아빠가 도진 씨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거든요. 지난번에 사온 복분자주가 아주 마음에 드셨나 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햇살이 쏟아지는 센터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죠. 주말 오후 수민이의 본가는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텃밭에는 싱싱한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평상에는 수민이와 도진 그리고 부모님이 둘러앉아 있었죠. 자, 도진군. 많이 들게. 우리 딸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지? 수민이 아버지가 쌈을 크게 싸서 도진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도진은 볼이 미어지도록 쌈을 받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아버님, 정말 맛있습니다. 솜씨가 최고세요. 허허, 이 사람아. 천천히 좀 먹여요. 체하겠네. 어머니가 웃으며 된장찌개를 덜어주셨습니다. 수민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상견례장에서 물벼락을 맞고 떨던 부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수민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두 분 덕분이에요. 수민이의 말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잘 견뎌줘서 고맙지. 우리 딸, 이제 꽃길만 걸어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가을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민이와 도진은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들이 스쳐 지나갔죠. 도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민 씨, 가는 길에 드라이브 좀 할까요? 좋아요. 날씨도 좋은데. 차는 강변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익숙한 건물이 수민이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영숙이에게 물을 맞고 쫓겨났던 모든 악연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곳. 수민이는 잠시 창문을 내리고 그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와 치욕으로 몸서리쳤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죠. 수민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 씨, 저기 기억나요? 제가 처음 복수를 결심했던 곳이에요. 도진은 속도를 줄이며 수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의 수민 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네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죠. 나를 지키는 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요. 수민이는 도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진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죠. 그 사람들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후회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옥에서, 저는 저의 천국에서 살면 되니까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그들을 위한 1분 1초도 쓰고 싶지 않아요. 수민이는 미련 없이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는 한정식 집을 뒤로하고 앞으로 쭉 뻗은 도로를 향해 속도를 높였어요. 백미러 속에서 한정식 집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치 그들의 지난 악연을 털어내듯 도로 위로 흩어졌죠. 수민이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눈부신 석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가요, 도진 씨. 우리 앞에 펼쳐진 길로. 네, 갑시다. 어디든 수민 씨와 함께라면. 수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차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꽃보다도 향기롭고 단단하게 만개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절은 영원한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시댁과 전 남편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수민 씨가 폐허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듯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 끝에 더 단단하고 향기로운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차가운 비바람을 견뎌낸 꽃이 가장 아름답게 만개하듯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